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던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로써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명운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신인인 한 장관의 행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 각설하고 시즌2에서 김재섭, 서용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방 소멸이란 말보다 한국 소멸이라는 말이 사회적 화두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두고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비슷하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책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경제본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정치권 이슈 많고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오후 5시경에 일단 보도이긴 합니다만 이임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예. 이로써 그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가장 늦은 예산안 지각 처리 이 오명은 피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법정 시한에는 3주 지각을 하게 됐죠. 네. 19일을 넘겼습니다. 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52조 7천억 원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서는 4조 원가량이 깎인 건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정부가 대폭 삭감하면서 반발이 컸던 예산안 R&D군요. 네, R&D 예산이 6천억 원 순증되는 거고요. 이 늘어난 예산으로는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잼버리 파행 이후에 5천억 원 넘게 깎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늘어났는데요. 네. 이거는 경영활동 지원이나 민간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쪽으로 3천억 원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이재명표라고 알려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도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군요. 조정이 절충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조율이 됐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증액 내용들이고요. 삭감 내역은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기재부의 명세서 작업을 더 기다려봐야 되고 다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공적 개발 원조 예산 삭감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상당한 규모가 감액됐다라고 들려오고 있고요. 또 막판까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이런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합의 소식을 듣고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을 놓고 사실 그렇게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사실상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쟁 때문에 시한을 너무 놓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예산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다음 해에도 이행이 됩니다. 일부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R&D를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늘어난 건 또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0여 건의 법안 처리도 안 되고 있었는데 통과됐다면서요. 네.
먼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거는 그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대행 기사로 일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또 배달대행 업체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거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대선에 왜 AI로 후보자들이 등장해서 그때만 해도 뭐 신선하다, 뭐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 기술이 또 너무 발달을 하고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에는 이런 AI 후보자들을 만날 수 없게 됐고요. 이 밖에 개인 채무자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 채무자보호법 제정안, 또 요즘에 이 실종 아동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부모를 찾게 됐는데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유전 정보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실종 아동 보호법 개정안 등 이런 내용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가 되나요? 내일부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타이틀을 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당히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네요. 네. 그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로 모임도 가졌거든요. 뭐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뭐 빗대면서 빨리 추대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고 오후에는 이제 예정이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오후 5시에 이임식을 갖는다라고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데 잠시 후에 한동훈 장관이 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오후 1시 30분께 원내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추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뭐 다른 의견도 있긴 했지만 네.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로는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한 장관도 사뭇 다른 모습을 하루 만에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기자들을 만나면 좀 발언을 했던 모습과는 네.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독해졌다. 처음에는 부담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다. 라면서 언급을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이런 말도 들려왔거든요. 뭐 총선 격전지, 뭐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기 도전하려는 인물들한테는 뭐 한 장관의 그런 거침없는 발언에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기류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 쌍특검 처리 문제도 있고 이 한동훈 장관으로서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정치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대되자마자 부담스러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 상황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부터 과연 법무부 장관 모드에서 비대위원장 모드로 얼마나 전환되느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맞닥뜨려야 될 첫 번째 사안이 이게 아닌가 싶은데 오는 28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쟁점 법안은 이제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28일 네. 이 쌍특검을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연말까지 계속 이런 여야 대치 국면이 예산안은 처리됐지만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전국의 긴박한 뇌관으로 떠오른 게 바로 이 김건희 특별법이죠. 민주당은 28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총선 후에 수용할 것을 검토하자라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과반이고 여기에다가 정의당까지 공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걸 좀 막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야당이 막으려고 주장을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독소 조항, 또 하나는 시행 시점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했었죠. 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부분이 독소 조항이다.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만든 악법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총선 전이라는 시점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이 발언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 기류도 있어서 이 이후에 여당에서 일제히 뭐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흐름도 읽혔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 야당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야당 정치인 수사도 미룰 거냐? 이거는 그럼 이중잣대가 아니냐라는 반응인 거죠. 또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에 대해서도 그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하고 뭐가 다르냐. 그때도 뭐 당시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 민주당은 28일로 쌍특검법에 대해서 못을 박아두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데 혹독한 날씨에도 정말 오체 투지를 이어가던 유가족들의 그런 염원하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안들에 밀려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구성이 좀 편향될 수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 민주당은 연내 통과로 한 발 물러서는 듯 싶더니 오늘 또 들려온 소식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오늘 또 시도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와 어제 만났는데요. 오찬 전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연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내부의 갈등 극복, 포용을 이야기했다. 또 네. 이재명 대표하고 잘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것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네, 뭐 그야말로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은 싸늘했고 실망스럽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네. 당 변화의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서 실망스럽고 그동안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 라면서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나의 말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덧붙였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주요 인물이 3명이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렇게 이른바 삼총리. 네. 그래서 삼총사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직 총리들과의 만남이 과연 통합의 행보인지 이낙연 전 대표의 고립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서 또 해석도 분분하더라고요. 한편 이재명 대표는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에 보통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은 빠듯하네요. 네. 네. 자, 또 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입니다. 당대표로 사퇴를 한 이후에 두문불출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울산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대표를 내려놓고 난 이후에 지역구에서도 불출마나 또는 네. 험지 출마 요구를 받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역구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는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신의 지역구 울산 남구을에 출마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가 일주일 만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온 건데요. 13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이제 달력으로 쭉 계산을 해보다가 일주일밖에 안 됐나?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좀 사퇴론이 너무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네. 그래서 한간에는 그 윤 대통령이 대표직을 유지하되 불출마하는 방안을 권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아서 뭐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풍문도 돌았는데. 네. 그래서 사퇴
소식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네. SNS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또 있죠. 정치권 안에서는. 어쨌든 이 말대로라면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권했지만 뭐 경로했다? 이 얘기대로라면 대통령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울산 남구 을은 김기현 전 대표가 4차례 당선된 지역구고요. 17대, 18대, 19대, 21대. 네. 그리고 당내에서 뭐 전직 당대표의 이런 행보가 총선에 좀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기도 했고 이틀 전에는 이런 이벤트도 있었죠. 그 SNS에 국민의힘 퇴사라고 걸리면서 이거 탈당하는 거냐. 그게 사태라고 다시 정정해서 네.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력 수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게시된 글이다. 당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 뭐 SNS는 사실 이런저런 거 수정하고 누르다 보면 뭔가 오류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네. 저도 오타 대망이에요. 네. 자, 두 사람의 악연은 언제까지 이어지나 이 두 인물에 상당히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요.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네. 의원 이야기인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하면서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네요. 네, 이 JTBC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생방송 패널로 출연을 했어요. 그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꼽아달라. 여기에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관식이 아니었어요. 객관식이어서 4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1번 소셜미디어로 SNS로 당대표직 사퇴하고 잠적한 사람, 2번 개발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사람, 3번 사무실에서 타인에게 명품백을 받은 사람, 네. 4번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 면박 들은 사람. 질문이 좀 잔인하네요. 뭘 골라도 참 좀 그래요. 그러네요. 네. 애초에 커다란 질문 자체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보기도 꽤나 그런데요. 네.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는 4번을 꼽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4번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 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세요. 면박 들은 사람 이렇게 네. 대답을 했는데 그 지난달에 이런 복국집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그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도덕이 없다. 여럿이 식당에서 먹는 데서 칸막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알면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옆방에서 대화를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행자가 뭐 옆자리에 있는 줄은 몰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전 대표가 또 말을 이어가죠. 옆에 없으면 밥 먹으면서 그러고 다녀도 되냐. 그냥 도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앵앵거리지 않냐. 뭐 이준석이가 이러는데 이때는 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XX가 여기서 이제 좀 욕설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노래는 뭘까요? 노래요? 네. 안철수 의원이 요즘 노래 추천을 많이 해서. 네. 소장님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네. 잠시 후에 듣는 걸로 할까요? 예. 아무튼 이 전 대표도 좀 발언 직후에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를 했는지 잠시 굳은 표정을 짓기는 했는데 뭐 급히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막 생각이 났는데 악동 뮤지션의 러브리는 어떨까요? 지금 발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는데요. 그 이번 소송은 사실 그 유족들이 건 소송이 2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차 소송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배상 청구권을 다른 피해자들이 인정받고
그 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또 용기를 내서 제기한 소송이라서 2차 소송 이렇게 불립니다. 다른 소송으로 구분을 했네요. 네. 그 이번 소송 원고 7명은 국제 군수업체인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서 노역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그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기업들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 또 지원 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사실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모르쇠 하고 있어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급 명령이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사이에 추천할 노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이유의 잔소리, 임재범의 고해. 네, 지금까지 한입뉴스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오늘은 한파뿐만이 아니라 폭설도 비상이죠. 제주는 주요 산간도로가 눈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천백도로와 516 도로 등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집중되고 있고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1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을 오가는 길 중에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낙동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가 갑자기 심해지는데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3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추위 속에 오늘 유난히 고장난 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남산 1호 터널 한남대교 쪽인데요.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면서 퇴교로 2가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날씨가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서 얼 것 같습니다. 네, 이가 다 부들부들 떨릴 정도인데 정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너무 춥습니다. 네. 자, 하지만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훈훈한 뉴스도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뉴스들 스트리트 뉴스 파이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치료 등을 위한 한약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랑 뇌혈관 질환 후유증 그리고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에게만 건보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꽤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리 디스크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처방하는 첩약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첩약이라는 게 한약, 보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까지 범위가 더 확대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본인 부담도 더 줄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건보 적용 한약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만 했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의원급 30%, 병원급 40%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의원 가시는 분들, 한방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환영할 희소식이죠. 반가운 뉴스인데 우리 스태프 중에서도 한의원 가는 사람을 알거든요. 누구시죠? 반갑게 또 웃는 얼굴이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첩약 건보 적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반대를 해왔던 의사협회는 삭발식까지 열면서 반발 중인데요.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정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에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 또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또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북극 한파가 미세먼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동해가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량을 늘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요즘 이상기후도 많이 나타나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걱정도 많으신데요. 네. 북극의 찬 대기가 동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발견이 된 그런 건 뭐 겁니다. 도움이 되는 뉴스잖아요. 도움이 되죠. 포항 공대 연구팀이 1992년부터 2019년 사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동해 표층부와 심층부 순환과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의 관계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산화탄소 연간 흡수량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북극의 한파에 강한 남하가 있었던 1992년부터 1999년까지 2천만 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북극 한파에 약한 남하가 있었던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인데요. 이때는 1,000만 톤 이하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극 한파에 강한 남하가 있었을 때 2019년까지는 다시 3천만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살펴봤더니 북극에서 내려왔던 찬 공기 중 일부는 동해로 유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는 표층수가 무거워지면서 중층이나 심해로 내려가고 수직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직순환. 갑자기 좀 지구과학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쉽게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네,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네. 한 문장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결론은 북극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많이 내려올수록 내부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동해 쪽에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더 많아진다,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 지구물리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다고 하네요.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이제 한파가 내려오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됐다는 건 반가워지는데, 근데 제일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건 좋은데 추운 건 문제네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납치범이 누구인지가 밝혀지면서 충격이 크다고요?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백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었습니다. 범인이. 19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이면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막 등교할 시간인데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40대 백 씨가 학교에 가려던 아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백 씨는 아이를 흉기로 협박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테이프로 묶어뒀고 현금 2억 원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아이의 어머니에게 보낸 뒤에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다행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아이는 1시간 동안 홀로 남겨졌대요. 그래서 이 사이에 테이프를 스스로 끊고 파출소로 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테이프를 끊고 본인이 또 파출소로 갔네요. 임기응변이 굉장히 또렷한 아이죠. 백 씨는 옷을 갈아입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택으로 도주를 했지만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고요.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이분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안 가려지죠. 그렇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자, 또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힘겹게 모은 돈을 폐차시킬 차량에 보관해 두고는 깜빡하는 바람에 영영 찾지 못할 뻔한 주민이 경찰의 도움으로 돈을 되찾았다고요. 정말 마음이 오늘 추웠던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그런 미담인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떻게 도와주신 거죠? 마지막 따뜻한 소식인데요. 지난 7일에 한 70대 주민이 강원의 양구경찰서에 소중한 전재산 1,6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버렸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주민은 양구의 한 공업사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폐차를 부탁한 뒤에 수일 지나고 나서야 아차 싶었던 겁니다. 차 안에 보관해뒀던 현금 다발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네. 참고로 아내와
같이 작은 한식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힘겹게 모은 병원비 1,600만 원이었습니다. 불이 나게 공업사로 막 달려갔지만 공업사에서는 차는 이미 폐차돼서 용광로에 아마 들어갔을 거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찔했을까요. 하여튼 뭐 차 안에 이 뭐 돈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많은 금액을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또 일이 일어났겠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셨겠죠. 포기해야 할 때쯤 양구경찰서에서 홍찬혁 순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춘천에 해당 차량을 직접 같이 가서 확인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죠. 감사했던 70대 부부와 순경은 함께 폐차장으로 도착을 했고 곧장 차 안에서 앞좌석 시트 주머니를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수건으로 꽁꽁 감싸뒀던 돈이 고스란히 놓여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이 주민은 너무 감사해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저를 살게 해준 젊은 경찰관을 격려해달라 서장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 감사 인사가 담긴 7장의 편지를 빼곡히 적어서 양구경찰서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박지원 캐스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저에게요. 너무 감사해서 저도 편지를 전 14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배로.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훈훈한 이야기 많이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굉장히 씁쓸했는데 빨리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문자도 안 보내는 박지원 캐스터가 14장의 편지를 홍찬혁 순경에게 보낸다는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칭찬드립니다. 강원 양구경찰서 홍찬혁 순경의 미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하재의 노래죠. 바로 디저트송입니다. 9298님의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 딸이랑 함께 보내려고 기숙사에 있는 딸 데리러 남편이랑 지방에 내려가고 있어요.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럽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시사본부 들으면서 운전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요. 9298님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앞으로 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따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아이유의 미리 만끽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at my heart beat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that I found you. 쿵쿵 가슴이 왜 이렇게 가뿐히 쿵쿵 참아도 자꾸 네 생각이 나잖아. Oh you, I love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네가 내게 불러준 you are my boo. 아직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네 품에 안겨도 늘 불안불안해 꿈처럼 깰까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아껴줘야만 해 큰맘 먹고 네가 돼준 걸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저 눈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혹시 알고 있니 느낄 수가 있니 늘 자랑하고픈 네 여자친구가 되고만 싶은걸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단 그 다음에 겨우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관용구에 척하면 삼천리라는 게 있죠. 이것은 상대편의 의도나 돌아가는 상황을 재빠르게 알아차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치가 척하면 삼천리다 같이 씁니다. 또 척하면 착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약간의 암시만 있으면 바로 이해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척하면 착이지 꼭 물어봐야 아니? 같이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척하면은 한마디만 하면 또는 약간의 암시만 주면이란 뜻의 부사고요.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척하면과 같이 뒤에 하면이라는 말이 붙은 부사어가 많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쩍하면, 번쩍하면, 툭하면, 제꺽하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부사들은 조금이라도 일이 있기만 하면 곧이라는 뜻으로 보통 부정적인 내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두 사람은 툭하면 싸운다. 그는 쩍하면 알아눕기 일수다. 그의 상사는 번쩍하면 화를 낸다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까딱하면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자칫하면이란 뜻의 부사로 까딱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같이 표현합니다. 또 부사 야다하면은 어찌할 수 없이 긴급하게 되면이라는 뜻인데요. 야다하면 불길 속으로라도 뛰어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관령은 영하 20도에 육박한 아침 기온을 기록했고 서울도 영하 14.4도의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도 영하 11.9도입니다. 이 서쪽 지역은 폭설이 이어지면서 순탄치 못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칼바람이 불겠고 또 대부분 해상의 파도도 당분간 높겠습니다. 강수가 서쪽에 치중돼 동해안의 대기는 계속 건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눈도 비교적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15에서 30cm 내외의 눈이 쌓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내일까지 폭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호남, 제주에 눈이 내리다 밤에 그치는 곳도 있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은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 동부에는 최대 7cm, 충남 서해안과 광주, 전남 서부 지역은 5에서 20cm, 전북 서부 5에서 많게는 40cm, 제주 산지의 경우는 최대 60cm 안팎의 눈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기간 이어진 눈으로 인해서 구조물 붕괴 등에 유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7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송평수 변호사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오후 5시 이임식을 열고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를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19일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특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기뻐하시겠지만 함께 토론을 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눈길 때문인지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는 대로 바로 모셔서 제가 안 와도 된다고 문자 보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그 민주당 상황부터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네. 일단 우선 궁금한 게 그래도 같은 또 민주당 소속이고 여전히 김부겸 전 총리도 민주당이죠. 상임고문이시죠. 상임고문이고. 그러시죠. 그러면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만날 필요가 있을까? 좀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만나서 당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좀 상의드리고 그런 만남이 여지껏 없었던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가 뭐 이렇게 뭐 일정들이 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 뭐 통화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공식적인 만남들을 갖는 거는 이제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언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 그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혁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당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공식 일정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한 거는 이제 총선이 한 110일 정도, 113, 4일 정도 남았는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혁신이 좀 느슨하다, 좀 혁신을 과감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당내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면서 신당 창당까지 좀 밝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대표로서는 좀 녹록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임 고문들과 만나서 좀 지혜를 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막 그냥 공격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곧 또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텐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주문하고 있는 게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까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거들게 되고 힘을 실어주면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위협적이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제 만남으로 김부겸 전 총리의 마음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번 만났다고 잡혀지겠어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두 분은 이제 아주 정치적인 내공이 크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이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상임 고문으로서 바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시각들을 여쭤보는 것이고,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어 라고 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통 크게 좀 품어라. 이게 이제 요지였다고 봤을 때는 숙제를 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한 하나하나의 계단을 밟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거를 뭐 고립 작전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뭐 과대해석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크게 이탈할 염려를 안 해도 될 텐데 김부겸 전 총리는 또 TK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다. 이런 진단도 나오네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진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이 애정은요. 정말 타의추정은 불허합니다. 본인이 이 민주당이 혐오했던 대구를 공략해서 민주당의 어떤 지경을 넓혔잖아요. 호남 중심의 민주당에서 TK까지 넓혀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생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총리까지 역임하셨던 것이고 나름대로 다 알다시피 인품이나 여러 가지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민주당스럽다. 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뭐 다른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냥 솔깃기에 들어와서 민주당스럽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서민 중심의 가치 그다음에 늘 어떤 국민들의 항상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좀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들. 그다음에 민주당은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쭉 오면서 늘 어떤 그런 가치와 정신이요. 민주당스럽다는 거는 서민 중심의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고 살았던 분이다. 그런 얘기죠. 네. 파트너가 없으니까 더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천천히 오십시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지만 어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 대해서 상당히 별 성과로 유의미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변하지 않고 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하셨고 또 나름대로 대선 후보로서 경선을 했었던 지도자죠. 그러면 지도자라면 조금 더 이런 회동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메시지 속에서. 근데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지금 예 아니요로 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어떻게 예 아니요로 답할 여지가 있겠어요? 지금 바라는 것은 뭐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선거제에 대해서 연동형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숙성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를 만난다. 그리고 두 분을 만난다고 해서 또 고립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냥 치우쳐서 편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좀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통 크게 이재명 대표만 통 큰 결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민주당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큰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고 좀 룸을 열어놔야 이재명 대표가 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영주 상권 부대변인의 분석을 듣는 순간에 김재섭 위원장이 몸을 숨길 수 없는데 날렵하게 들어왔습니다. 안 숨겨져요. 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칭입니까? 타칭입니까? 뭐 자칭 타칭입니다. 네, 도봉구 가면 도나스로 부릅니다. 맞아요. 도나스 맞아요. 네, 커피 앤 도나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이거 먹지를 못해가지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두 분이 함께 경론을
버릴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숨 좀 고르셨죠? 네. 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하고, 네, 검찰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경력을 쌓아왔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고, 자, 역임을 한 거죠. 이제 임식을 하니까 오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후배가 평가를 한다면요? 저는 일찍이 그 연석회의 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은 뭐 한동훈 장관이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보수에서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느냐. 예를 들면 뭐 선대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많은 정치적 압박과 많은 당무를 소화해야 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한동훈이라는 카드에 걸맞는 카드냐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네.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어떤 뭐 메시지를 내더라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나중에 쓰였으면 좋겠다. 차기 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를 표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은 것 같습니다. 네. 확정이 된 됐다고 봐야죠.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이제 그러면 전적으로 힘을 실어야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일단 당의 부채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공천 과정에서 말하자면 인정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과거 세력에 이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일 테고요. 네. 두 번째는 메시지를 내는 능력 자체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현재 뭔가 치받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면 바로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모순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정권의 실세를 어떤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늘 수사를 잘 해왔고 재벌 수사도 멋지게 해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얘기를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은 네. 잘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의 변신도 잘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민주당에서 또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당협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해야죠. 매우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지 뭐. 당위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위의 문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오는 것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첫 번째는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거든요 사실. 당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분들이 검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공업이라는 말을 입증하게 됐다는 어떤 프레임에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 됐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을 요구했던 강서구의 선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국정기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정 관계를 좀 수평적으로 만들어라라는 강서구 국민들이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 심판론으로 한번 이번 총선을 가보겠다. 정권 심판 해보려면 해봐라. 저는 그런 불리한 포석들이 있어서요. 민주당에서는 결코 국민의힘이 유리한 어떤 비대위원장의 추대는 아니었다라고. 자, 서영주 부대변인이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의중도 뭐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반영됐다고 자, 봅니다. 그렇다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또 다른 사람도 물망에 오르내렸는데 당내도 대통령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론이 있긴 했지만 또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원로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낙점한 이유 뭘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까지 각자 특색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정부와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 윤 정부와 발을 같이 맞춰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오더라도 당정 관계의 재확립이라는 면에서는 다들 어려운 숙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역시도 현재 국토부 장관이시고요.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 역시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한동훈 장관 역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 떨어진 당정 관계를 재확립, 그러니까 정부를 때로는 매섭게 비판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회 자리에 셋 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부정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내가 직전까지 몸담았던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둘 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셋의 단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셋의 강점을 따져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는 보수 진영에서 가장 폭넓게 인기가 있고 어떤 여야의 굉장히 대립되는 구도 가운데서 야당을 향해서 뭐 적절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한 사람, 여러 가지를 종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에 계속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현 정부와 발을 맞춰왔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세 분 가운데서는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가장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일 것이다. 네. 또 대통령실 용산 대리인일 것이다. 이건 극복 가능할까요? 극복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맹종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묘하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다는 이야기 안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맹종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점이 나오는 지점들, 특히 국민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최성병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기존 우리 정부와 다른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성공했던 비대위 모델과 유사하게 저는 여당 내 야당 역할로서 총선을 잘 이끌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희주 부대님, 네. 이른바 당정 관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네. 과연 차별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반전 카드는 있어요. 분명히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죠. 모두 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고 친형제 같은, 그다음에 소통령이고 황태자고 이런 게 붙어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직언을 한다고 해서 그 한계성을 벗어나겠어 라는 생각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반전 카드들이 뭐 최수근 상병 문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요구 문제 받아들이는 것들, 이제 비대위원장은 그런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그다음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과 다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직언하고 이끌어간다면 이거는 이러면서 반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이 이건 이뇨한 혁신위의 혁신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좋은 것은 본인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스타일들, 그다음에 뭐 외형적인 부분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에서 본인의 개인의 인기는 있죠. 그거는 부모와 본인이 만든 겁니다. 본인의 부모예요, 한동훈 장관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고난 것은. 그런데 정치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한동훈 장관에서 빼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뭐가 남죠? 없어요. 검사 한동훈밖에 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없었다면 한동훈 장관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의 인생, 그다음 행정의 인생에서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입니다. 배신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잖아요. 카톡도 수백 차례 했고 선거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만나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저도 뭐 어떻게 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는 형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곧 비대위원장께서는 오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치력의 범위에서 그냥 직영 대리점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부대변인 직영 대리점장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또 낙인이 찍히는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히 또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데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할지 본데 이 부분은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김재섭 위원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인 인연을 훨씬 초월해서 지금은 여당의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 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뭐 김건희 여사를 형술로 불렀든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든 인적으로 얼만큼 가까웠든지 간에 이 인적 사적 관계를 초월하는 정치적인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절대 그거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각오도 안 하고 저는 비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너무 쉬운 카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고요. 한나땡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자칫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야에서 공히 우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저거는 어차피 선거에 상관없을 거예요 하고 그냥 비대위원장 자리가 좋아 하고 나오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스스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한마평에 오르시는 분이고 또 보수에서는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저는 과감한 결단을 할 때는 당연히 과감한 결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감한 결단 안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김건희 여사의 관계 문제로 또 저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오는 28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또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대위원장 신분입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까요?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던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독소조항이다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뤄야만 된다고 보는지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무리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받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독소조항이라고 하지만 법 자체가 좀 이상한 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특검이라고 하면 원래 고위공직자가 공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을 특검이라고 하는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미 그 대통령과 결혼하기 한참 이전인 그러니까 완전히 사인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의 이슈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한 대상자가 바로 최강욱 전 의원이거든요. 당시 이제 청와대에 계셨었고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수사가 됐고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무관하다.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 특검법이 설령 법리적으로는 좀 이상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주장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특검으로 한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나갈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탈탈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어차피 털려진 거 더 털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도 오히려 민주당에게 공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뭐 당에서는 안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부권을 대통령이요. 총선이 아니었다면 안 받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죠. 총선을 앞뒀습니다. 서영석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이 험지 말하자면은 정치 초보를 비대위원장에 맡기면서 김기현의 길을 또 가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비단 주머니 한두 개는 주었지 않겠습니까? 보낼 때 아끼는 동생인데 왔으면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지금 거부했을 때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어차피 이거를 받았을 때 결국에는 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한동훈 장관은 돌아와서 첫 일성으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말을 할 겁니다. 이 법과 원칙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야 된다고 대통령이 건의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거를 수용해서 안 받는 특검법을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줄 거예요. 저는 그런 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특검법 같은 경우를 대통령과 이 한동훈 장관이 아예 안 받아버린다. 그러면 그 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과 이미 어느 정도의 물밑적인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특검법을 안 받아봤을 때는요. 명품백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특검법도 거부해요. 그다음에 명품백도 뭉개요. 그러면 이거는요. 내년 총선 포기하 잔소리죠. 수도권 6석이잖아요. 3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용준 부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 김재섭 위원장이거든요. 아마 도봉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도봉은 뭐 세석 중에 안에 하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는 자제를 해주시고요. 자,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거부를 해버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 특검법을 뭔가 반대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꾸준하게 지적해온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 국민에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에 관한 특검법을 반대를 한다라는 것은 약간 이해충돌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이걸 반대했을 때 국민의힘에게 오는 그 역풍이라는 것은 더 상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절대 저는 이거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법 앞에는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저는 그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이 앞으로 총선에서도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역할의 어떤 시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이 아주 속전속결로 빨랐습니다. 자, 또 다가오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든 만나서 잔류를 시킬 시도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결별을 할 시도를 할까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과 지금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는 서로 그래도 존중하고 갈등이 외부적으로 표출된 사이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든 말려서 국민의힘에 잔류하도록 시도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신당으로 마음을 굳힌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같이 하자라는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직 당대표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전직 당대표이자 또 우리 어쨌든 보수 이 진영의 나름 이제 스타로서 각각의 스타로서 힘을 합치자는 이야기는 전 분명히 낼 거라고 봅니다. 네. 서울시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이준석 서로 협력적 관계일까요? 적대적 관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협력적 관계로 봤겠죠. 그냥 개인 한동훈.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한 한동훈은 이준석 전 대표가 미래 권력으로서 한번 이 보수 진영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만한 파트너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그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직영 대리점장으로 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하고 각을 세우는데 그 밑에 소속된 직영 대리점장이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제는 협력 관계보다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한동훈 그
곧 비대위원장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굳이 협력 관계로 지금 생각할 이유는 없고요. 향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비대위가 끝나고 나서 정치인으로 남는다면 그때 가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미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분간에는 비대위원장한테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만들어서 보수 진영이 쪼개져 가지고 표를 갈라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갖는 게 이제 민주당의 희망 사항이긴 하죠. 그래서 서영주 대변인님의 희망이 상당히 들어간 평론이다 이렇게 티가 났습니까? 네. 선거 국면에는 뭐 이런저런 또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이준석 전 대표의 2030 MZ세대 표 이탈을 차단할 수 있느냐, 이른바 이준석 상세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한국갤럽 여론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도 같은 것들 제가 본 바가 있어요. 근데 10대, 20대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자릿수거나 10대 초반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 우리 당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을 싫어하는 2030 여성들조차 한동훈 장관은 좋아한다는 얘기는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인 거죠.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건데 그렇게 조금만 잠깐 고지를 하고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무선 가상 전화번호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한동훈 장관이 16%로 나타났고 만 18세 이상 20대 또 30대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맞는 키인 것처럼 2030 지지를 다 뺏어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건 또 우리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2030을 우리가 마치 다 잡아놓은 토끼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거고 이미 다 놓친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노력을 해야지 한동훈 장관이 오면 우리는 2030한테 지지를 받을 거야라는 거는 대단한 착각인 거죠. 네.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자 27일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의 창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천하 용인 누가 참여하고 안 참여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는 손을 잡을까, 양양작 의원하고는 손을 잡을까, 금태섭 전 의원 또 류호정 의원과는 손을 잡을까,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천하 용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하람, 허나 또 김용태, 이기인인데 이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참여한다 했거든요. 그랬더라고요. 한 명 누가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저 아래에 있는 분이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누굽니까? 저기 저쪽 남도 쪽에 있으신 분. 천하람 위원장이요? 천하람 위원장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 대구 출신인데 호남에 가서 거기서 일군 지가 꽤 오래됐고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나머지 허나 의원도 지금 동대문 준비하는데 거기는 당협위원장이라고 치기는 좀 그렇고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요. 나머지 두 분도 지금 따져 보면은 당직을 맡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았을 땐 아무래도 끝까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당협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천하람 위원장 부분도 정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발광체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천하람 위원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굳이 이준석 전 대표와 따라가서 어떤 병풍의 역할로 쓰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측이 그렇습니다. 가수 벤의 노래에 연애 중이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은 고민 중이군요. 자, 김재승 위원장이 알고 있는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천하용인 한 명 누굽니까? 김용태 최고죠. 김용태 최고는 이미 일찍이 나는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는 신당에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비례대표직이기 때문에 신당으로 몸을 옮기는 순간 뭐 직을 잃어버리는 의원직이 상실되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천하람 위원장 저랑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지만 당연히 저 이준석 대표 호흡을 같이 하되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장인데 본인이 들어가서 당원들이 이제 1,000명 단위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서.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정치적 의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당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이 김재섭 위원장 전에 서영주 부대변인과는 민주당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눠봤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또 무마시키는 방법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 1월이든 2월이든 결단을 내릴 거다. 공천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거취 표명을 통해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출범설이 나옵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은 김부겸 비대위원장 설도 나오는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 이게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이제 여의도에 피카소들이 많아요. 아, 피카소. 네, 추상화를 그리죠. 네. 네,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왜 뜬금없이 비대위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주장 자체가 많은 당내에서의 어떤 명분을 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장에 끝나는 겁니다. 이 주장을 했는데 당내에서 술렁거리고 명분이 쌓여서 우후 세력이 돼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현실화 되겠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뭐 소설같이 추상화를 그리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주장을 하지만 통합 비대위 필요하면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당내에서 그런 소리가 없어요. 일부밖에. 다만 이제 선거제에 대해서 원칙론으로 가자라는 것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거제에 대한 부분들은 당내에서 고민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비대위 전환? 그거는 전혀 거의 한 0.1% 가능성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크게 뭐 큰 무리수가 없고 강서구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참패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기각됐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지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 우려하는 것은 친명체제 구축, 나머지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 배척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채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용하고 가면 되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김지수 위원장이 이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하는 노래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플레이리스트 이래서 또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그렇고요. 자,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응이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그렇게 나를 원하면 국민의힘은 불가능할 것 같고 분당으로는 갈 수도 있겠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자꾸 누구를 초대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제명을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게 당 내에서 좀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요새 메시지가 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하자는 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은 메시지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이 물론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국민의힘으로 오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국민의힘으로 오라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보면 그거예요. 그냥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이거거든요. 그냥 이준석 전 대표 때리고 이낙연 전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의원 다 거론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 언론에 지금 그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본인이 끼어들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뭐 공동 비대위원장인가요? 그 한번 주장하신 적이 있지요.
그랬잖아요. 그래도 인용한 비대위원장을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안 됐지만 공관위원장이 그거는 됐네요. 이제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수순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그 저기 언론 저걸 한 것 같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낸 것 같더라고요. 김재섭 위원장 이야기를 빌어서 다시 정정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봅니다. 네. 확정이 된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걸로 아닌 네, 거고. 법적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안철수 의원이 모든 거에 판에 끼어서 나 좀 알아줘 메시지를 날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아무도 주목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본인이 정말 안동설이 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중심이 돼서. 근데 이제는 저기 겹방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좋아하시는 새 정치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좀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또 같은 당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제 귀 속에 또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데 김재섭 섭합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도나스인가요?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요즘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주제인데요. 지방 소멸, 대학 소멸 등 소멸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이러다가 한국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소멸의 원인은 저출산에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생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비슷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자,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 KBS에서도 TV로나 라디오나 많은 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일단 심각합니다. 내년에는 출생률이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면서요. 예, 보통 우리가 어떤 동일한 경제적 현상을 한 1, 2년 한 짧게는 몇 달 얘기하면 좀 귀에 익으면서 좀 이제 지겨워지지 않습니까? 무감해진다고 하는데 이 주제는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게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한 이 정도 숫자면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 그 아래 지하가 또 있고 그보다 더 아래 지하 2층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0.7명 작년에 0.72명이었고요. 출산율이 작년 1년 동안. 올해도 거의 비슷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통계청이 그 인구 추계를 내놨습니다. 추계라는 건 전망을 한다는 건데 내년에는 0.68명으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또 내년 2025년에는 0.65명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또 있고 이러니까 계속 뉴스가 되고 그만큼 걱정은 커지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0.몇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뉴욕타임스는 흑사병보다도 더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감소율 자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인데 자,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어느 시점에 몇 명이 된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출산율 0.7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장 좀 느낌이 잘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100명이 있고 여자 100명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200명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엄마가 100명이 있는 거죠. 출산율이 0.7이니까 아이는 70명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으면 200명이 30년 지나서 70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70명도 절반은 아들이고 절반은 딸이겠죠. 그럼 딸은 35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다 엄마가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또 0.7을 곱하면 25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대를 건너서 60년이 지나면 200명이 25명이 되는 충격적인 마법이 출산율 0.7이에요. 10분의 1 가까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0.65명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까 뭐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한국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뭐 요즘 인구 재난, 뭐 인구 재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뉴욕 타임스의 컬럼니스트가 흑사병에 비유한 이유가 그겁니다. 흑사병이라는 게 유럽의 인구가 1,000명이었다면 흑사병 끝나고 나니까 500명 남았던 상황인 거거든요. 절반이 줄었던 예, 절반이 죽었던 게 흑사병인데 방금 제가 200명이 25명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그에 비교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통계청 전망으로는 우리가 2070년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년이 지나면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이제 떨어질 거라는 계산인데 그 말씀 드리면 생각보다 별로 안 줄어드네라고 생각이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안 태어나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급격히 고령화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그 2070년쯤 되면은 3천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계산은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겁니다. 한 1.2나 1.3 정도로는 우리도 반등을 할 거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산하니까 그 정도인 거고 정말로 0.7, 0.6명이 뭐 그 출산율이 10년, 20년 이어지면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겠죠. 네. 아니 근데 뭐 반등할 조짐이 있나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아이를 낳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공부시키다가 허리 흰다. 차라리 뭐 이거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팽배해지는 우리 사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72년이 되면 방금 전에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5천만 명이 넘는 지금의 인구가 한 1,50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네. 무슨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기아가 또 굶주림으로 대량 또 사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데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뾰족한 수는 안 나오는데 지금 자 인천시가 파격적인 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예. 아기가 태어나면 18살 때까지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어떻게 반등한다냐는 반문에는 저는 반등은 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방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인천시 정책을 포함해서 점점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전에 없던 보지 못한 극약 처방들이 나올 거고 예. 그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금 인천시가 일종의 뭐 첫 발을 뗀 셈인데 일단 1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귀에 꽂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18세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때까지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1세 때 태어날 때 1년에 1억 원을 한 방에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대략 1세부터 18세 18년 동안 1억 원을 주는 거니까 대략 1년에 500만 원 주는 정도 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전국 어디에서나 받는 그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아동수당을 받는다든지 네. 부모급여를 받는다든지 이게 한 7,200만 원 정도 되고 인천이 이제 새롭게 추가한 정책이 2,8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합쳐서 1억 원인데 인천시가 추가한 거는 크게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네. 천사 지원금이라는 정책이 있고요. 아이 꿈 수당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뭐 이름은 그냥 네이밍을 위해서 만든 거 쉽게 말하면은 학교 가기 전에 천사 지원금에서 1,040만 원 주고 초등학교 8살부터 고등학교 18세까지 대략 한 2천만 원 주겠다. 그래서 대략 한 3천만 원 얹어줘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받는 양육 지원금 7천만 원과 인천시가 추가로 얹어주는 3천만 원을 대략 합쳐서 1억 원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이 뭐 크냐 적냐 그걸로 어떻게 뭐 간에 기별이나 되겠어 당연히 여러 가지 비판 나올 수 있는데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에 없던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아이를 낳는다고 1억 원을 준다? 전형적인 현금 살포, 포퓰리즘, 예산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기 딱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발표한 시장이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보수 정당의 지자체장도 그런 정책을 이제 꺼내지 않을 도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포문 나오면 뭐 서울시, 경기도, 무슨 도 점점 더 파격적인 돈을 주는 정책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 기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태어나고 계속 살아야 이 지원을 인천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에서 태어나고 다른 시도로 가든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태어났지만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면 좀 어떻게 됩니까?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쭉 키워야만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살 때까지는 인천에서 키우다가 4살 때 이사 가면 당연히 인천에서는
지원을 끊기는 뭐 그런 정책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뭐 우리 인천 말고 과거에 뭐 무슨 군에서 얼마를 준다, 뭐 무슨 군에서 몇 천만 원을 준다 이런 정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해남군이 뭐 무슨 출산 지원금을 했더니 출산율이 2를 넘었어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원래 해남군에 살던 사람이 아이를 안 낳다가 그 정책을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결심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정책을 보고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 살던 분이 이사를 간다면은 그거는 그냥 지자체들끼리 인구 뺏어먹기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효과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점점 너무 상황이 급해지니까 이런 현금 직접 지원 정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부산이 더 낮긴 하지만 인천도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1억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고용노동부도 저출산 대책을 부랴부랴 또 이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사실 육아휴직이 이제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는 직장에서 눈치 주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정부가 법을 어찌할 도리는 없는 거 문화의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육아휴직을 할 때 경제적으로 소득이 확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이 주니까 오래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 문제를 정부가 보완해 주겠다는 거고 부모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그래서 부모 엄마 아빠가 둘 다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돌 반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둘 다 쉬어도 정부가 최대 3,900만 원을 6개월 동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첫 달에는 엄마 아빠에게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엄마 아빠에게 둘 다 250만 원, 마지막 달에는 엄마도 450, 아빠도 450, 그래서 최대 합쳐 900만 원. 그래서 매달 부모가 받는 급여가 400, 500, 600, 700, 800, 900 올라서 그 6개월 동안 3,900만 원을 정부가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엄마, 아빠 둘 다 걱정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쓰시고 아이를 좀 많이 나와서 키워라 라는 이제 이것도 나름 파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에 없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중앙정부도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점점 이제 극약 처방들을 꺼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그런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데 사실 조금 이게 의문이 가거나 궁금한 건 자, 2006년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만 380조 원이다. 무려 380조면 지금 한 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절반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인데 왜 이렇게 그런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380조 원, 2006년부터 저출산에 쓴 예산이 380조 원이라는 것 자체에 상당한 뻥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정부나 우리가 저출산에 많은 예산을 썼다라고 홍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근데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 LH가 짓는 예를 들면 청년 전용 주택, 뭐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출산 정책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많이 차지하겠네요. 네, 그게 엄청나게 사실 거의 절반 정도는 주택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예산을 써서 청년들에게 살기 좋은 주택을 제공해 주는 정책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저출산 정책이냐? 그건 여기 약간 갸웃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택이 안정이 돼야 거주지가 안정이 돼야 아이를 낳을 마음이 들겠죠. 간접적으로 돌아간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는 저출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주거 지원 정책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류돼서 합치니까 380조 원이 되는 거고 아까 방금 뭐 우리 인천시가 1억 원을 준다든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현금 직접 지원 정책만 따로 추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평균에는 못 미쳐요. OECD 평균이 이제 아이 돌봄에 들어가는 예산이 OECD 평균은 각 나라 GDP의 한 2.3% 정도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5% 정도, 한 대략 1% 정도 덜 쓰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현금 지원은 아직 좀 부족한 게 아직은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금 지원을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아까 김기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참 인식이 중요한데 젊은 세대들 이렇게 만나봐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가 육아지옥인데 우리가 왜 애를 낳아 이런 인식들이 강한데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좀 인식들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생이라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우리가 과거에는 연애하고 결혼해서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당연한 공식이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을 계속 유지해 가지고는 이 출생률 반등이라는 게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청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여성에게 결혼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으니까 27.5%만 결혼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이 인식이 옳건 그르건 어쨌든 그런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태어나는 아이를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똑같이 보호해주고 똑같이 지원해주는 정책이 돼야 결혼을 거치지 않는 출산이 조금이라도 생길 거고 네. 그게 저출생 해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실제로 문화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혼 출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율이 62%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00명이 태어나면 62명은 비혼 가정의 출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율이 2%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좀 끌어올려도 지금의 출생아 수가 현저히 부족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는 있겠죠. 물론 문화적인 거부감이 들긴 할 겁니다만은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렇군요. 저 출산 이야기는 한 2-3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김 기자님 1분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인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자 이런 정책 제안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수 같고요. 그렇게 배타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평가하는 일본 사회도 저출생이 심해지니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출생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걸 5년 뒤 10년 뒤에 복습할 수가 예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5년 뒤에 10년 뒤에 10살짜리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안 낳으면 지금 이 연령대는 훅 비어버립니다. 설령 나중에 반등한다고 해도 결국 그때는 성인을 메꿔줘야 그 연령대가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이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민청 얘기도 나오지만 물론 우리가 유럽 사회 보면 이민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오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민이 갖는 매우 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민청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본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가 내일은 나올지 내일도 따끈따끈한 이슈들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유의 잘 하시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